조선 순조 연간 몰랑 양반가의 대문은 겨우 체면만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삼남 지방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던 안동 박씨 가문. 어머님, 대동미를 낼 길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박중원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먹였다. 어제 쿠팡 로켓 저녁 배송으로 꼬막이 와서 이거 하느라고 이야기를 늦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전설의 고향이 되고픈 풀어보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곡식 장수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관아에 바칠 세금도 밀렸습니다. 이래서야 안방마님 권씨 부인은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60평생을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가문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형님은 어찌하고 계시냐? 형님은 병환이 깊어지셨습니다. 장남 박승원. 그는 유일한 희망이자 3대 독자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울 인재였으나 1년 전부터 폐병을 앓기 시작했다. 양반가에서 폐병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권씨 부인은 사랑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피 묻은 손수건을 쥔 채 기침하는 아들이 보였다. 아버님, 장남의 아내 22의 며느리 송씨가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다. 어머님, 주무셔야 합니다. 제가 서방님을 돌보겠습니다. 송씨는 착한 며느리였다. 시집 온 지 3년,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든 적이 없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의 눈에 며느리는 그저 도구였다. 내가 극진히 모셔도 소용없구나. 차가운 말이었다. 송 씨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권씨 부인은 둘째 아들을 불러 속삭였다. 형님의 병은 이제 낫지 않는다. 의원도 손을 놓았다. 그럼 우리 가문이 살 길은 하나뿐이다. 권씨 부인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다. 열려문이다. 조선시대에 열려문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실질적인 수단이었다. 나라에서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의 집안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 세금을 10년간 면제해주고 쌀과 무명을 하사했으며 가문의 남자에게는 벼슬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열려문이 서면 빚쟁이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나라가 인정한 열려 집안이라는 명분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강력했다. 며느리를 죽여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다. 며느리 스스로 열려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권씨 부인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내일부터 며느리에게 말하거라. 형님께서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서운해 하신다고. 진정 남편을 사랑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게 만들면 된다. 권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선시대 여인에게는 삼종지도라는 굴레가 있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가르침. 그리고 칠거지악 며느리가 시부모 말을 거역하면 쫓겨날 수 있는 법도. 권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무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우리는 며느리를 위하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홀로 늙는 것보다 남편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며느리에게도 영광 아니겠느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날 밤부터 송 씨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질수록 며느리 송 씨를 향한 집안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병이 깊어진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네, 옛날 어떤 며느리는 남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었다고 하더구나. 송 씨는 몸서리 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또 어떤 며느리는 한겨울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남편을 살렸지. 그런데 너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었다. 밤새 간호하고 약을 구하러 먼 길을 걸었고 기도도 했다. 하지만 폐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 정성이 부족하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는 법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하인들도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가 며느리가 남편 병수발을 제대로 안 한대.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 권 씨 부인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다. 송 씨는 억울했다. 하지만 변명할 곳이 없었다. 조선시대 며느리에게 변명이란 곧 불순종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권 씨 부인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다. 내 남편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송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며느리, 너는 남편이 떠난 후 어찌할 생각이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거 참 기특한 말이로구나. 권 씨 부인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과부가 시집에 남으면 온갖 소문이 도는 법이지. 어머님,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도 우리 가문에도 명예로운 일이다. 송 씨는 숨이 막혔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승에서도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살고 싶습니다. 뭐? 권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냐? 내 남편은 3대 독자다. 내가 남편을 따라 죽으면 조정에서 연료문을 내려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느냐? 송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말 못난 것. 권 씨 부인은 송 씨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거부하면 우리 가문은 빚쟁이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내 시동생도 배슬길에 오를 수 없다. 모두가 다 내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며느리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가문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런 압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흘을 주겠다. 그동안 생각해라. 내가 스스로 열녀의 길을 택하면 온 마을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면 권 씨 부인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며느리가 방으로 돌아가자 권 씨 부인은 둘째 아들을 불렀다. 며느리가 거부하고 있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강제로라도 죽여야 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스스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을? 우물에 빠진 것처럼 혹은 목을 맨 것처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료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아들은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송 씨는 감시당하기 시작했다. 밤에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감시 속에서 했다. 도망칠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며느리는 새장 속 새가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승원이 숨을 거두었다. 송 씨의 비명이 사랑채를 찢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서방님,
서방님. 하지만 권씨 부인의 눈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앞섰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은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 며느리는 별채로 옮겨라. 예. 상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가 맡을 것이다. 며느리는 슬픔이 너무 깊어 정신을 잃을 지경이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라. 겉으로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경리였다. 송 씨는 별채에 갇혔다. 문은 밖에서 잠겼다. 어머님, 저를 왜 가두십니까? 송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권 씨 부인이 별채로 왔다. 손에는 흰 무명천이 들려 있었다. 이것으로 목을 매라. 그러면 온 마을이 너를 열려라 칭송할 것이다. 싫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권 씨 부인은 비웃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망한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을 빼앗을 것이고 내 시동생은 평생 천대받으며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지만은 없다. 내가 연료가 되면 나라에서 상을 내린다. 세금도 면제되고 쌀도 받는다. 내 한 목숨으로 온 가문이 살아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도냐? 송 씨는 울먹였다. 저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내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냐? 남편은 죽었는데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연료의 도리냐? 권 씨 부인은 무명천을 송 씨에게 던졌다. 내일 아침까지 스스로 목을 매라. 그렇지 않으면 권 씨 부인은 문을 잠그고 나갔다. 송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명천이 그녀 옆에 놓여 있었다. 죽으라는 것이었다. 스스로. 명예롭게. 창문 밖에서는 하인이 감시하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무명천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하나? 내 목숨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조선시대 여인에게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것이었고 명예의 재물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송 씨는 결심했다.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권 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 순간 둘째 아들과 하인 둘이 방으로 들어왔다. 잡아라. 송 씨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하인들이 송 씨를 붙잡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권 씨 부인은 새 무명천을 꺼냈다. 목을 매게 하라. 안 됩니다. 송 씨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힘이 딸렸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별채 옆 헛간에서 불이 났다. 권 씨 부인과 하인들이 당황했다. 어서 불을 꺼.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사이 송 씨는 재빨리 창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맨발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살기 위해 송 씨는 산속으로 도망쳤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가시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현을 잡아라. 하지만 송 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권 씨 부인은 관하로 달려갔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도망쳤습니다. 권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며느리가 남편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열녀가 되겠다며 스스로 목을 매려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두렵습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겉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며느리를 찾아서 죽이든 아니면 며느리가 스스로 죽든 어떻게든 열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었다. 포졸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송 씨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이대로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으로 가자니 시집에서 쫓겨난 불효녀가 될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자니 갈 곳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도망이란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송 씨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것은 포졸이 아니었다. 마님, 낡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집안의 하녀 춘섬이었다. 춘섬이? 마님 도망치셔야 합니다. 춘섬은 품에서 음식을 꺼냈다. 안방마님께서 마님을 죽이려 하십니다. 제가 불을 낸 것도 마님을 도망가게 하려던 것입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마님,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춘섬은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이것은 그날 밤 안방마님께서 마님께 목을 매라고 하실 때 제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증거입니다. 보자기를 열자 찢어진 무명천 조각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춘섬은 송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마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날 춘섬은 떠났다. 하지만 송 씨에게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송 씨는 마을 근처 절로 갔다. 그곳에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스님, 저를 숨겨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송 씨는 모든 것을 말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열려문을 세우기 위해 강제로 목을 매게 하려 했다는 것. 비구니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구나. 제발, 여기 머물러도 좋소.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오. 송 씨는 절에 숨어 지냈다. 한편 권 씨 부인은 포졸들을 동원해 송 씨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며느리가 죽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자 권 씨 부인은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소문을 내라. 하지만 시신이 없는데요. 산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된다. 권 씨 부인은 관아에 거짓 보고를 올렸다.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으나 그 정절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열려문을 내려주소서. 사또는 의심스러웠다. 시신도 없이 어찌 연료로 인정할 수 있어? 증인이 있습니다. 권 씨 부인은 하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모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한 자들이었다.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곡을 하며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이어졌다. 사또는 난처했다. 증거도 애매하고 시신도 없었다. 하지만 권 씨 부인은 끈질겼다. 제발 열려문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며느리의 정절을 기려주십시오. 사또가 결정을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관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바로 송 씨였다. 사또님,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관아가 술렁였다. 권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송 씨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열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강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송 씨는 품에서 찢어진 무명천을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이것으로 목을 매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섬이 앞으로 나왔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아는 술렁였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권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송 씨에게 달려가 안으려 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하지만 송 씨는 뒤로 물러났다. 어머님은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 애쓴 것을. 거짓말입니다. 송 씨는 찢어진 무명천을 사또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이것으로 목을 매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사또는 무명천을 살펴보았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오. 증인이 있습니다. 춘섬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습니다. 내가 뭘 봤다는 것이냐? 안방마님께서 며느리 마님께 무명천을 주시며 목을 매라고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거부하시자 하인들을 시켜 강제로 목을 매게 하려 하셨습니다. 관아가 웅성거렸다. 권씨 부인은 춘섬을 노려보았다. 너. 내가 감히.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또가 권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오. 아닙니다. 저 하녀는 며느리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증인을 불러보시오. 권씨 부인은 자신이 매수한 하인들을 불렀다. 이 자들이 증언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하인들이 앞으로 나왔다. 며느리 마님께서 남편을 따라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곡을 하며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춘섬이 반박했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춘섬은 망설였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관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도 증인입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다. 마을의 훈장, 김노인이었다. 저는 그날 밤 박씨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비명이오? 살려주세요. 라는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마라는 남자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관아가 다시 술렁였다. 김노인은 명망 있는 유학자였다. 그의 증언은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씨 집 별채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끊어진 노끈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목을 졸랐던 흔적이 있습니다. 사또는 노끈을 살펴보았다. 정말로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권씨 부인은 당황했다. 그건 우물에서 쓰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김노인은 단호했다. 이것은 사람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기 피가 묻어 있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다.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사또는 권씨 부인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정말로 며느리를 죽이려 하셨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왜 며느리가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보고했소? 권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사또는 탁자를 쳤다. 충분하오. 증거가 명백하오. 사또님, 죄인 권 씨를 잡아들이라. 포졸들이 권씨 부인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조선시대 법은 엄격했다. 특히 며느리를 죽이려 한 시어머니의 죄는 무거웠다. 죄인 권 씨는 며느리를 강제로 죽여 연료문을 받으려 한 죄로 창형 80대를 치고 노비로 강등한다. 사또님, 제발. 하지만 판결은 내려졌다.
권 씨 부인은 형틀에 묶였다. 곤장이 내려쳤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댁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죄인이 되었다. 관아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어. 며느리를 죽여서 돈을 받으려 했다니. 하늘이 보고 있구나. 송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자신의 의지로. 재판이 끝난 후 송 씨는 박 씨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춘섬이 물었다. 모르겠구나. 친정으로 가자니 부끄럽고. 그럼 저와 함께 가십시오. 어디로? 한양으로 가십시다. 제 언니가 한양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바느질로 먹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자꾸나 두 여인은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의 작은 골목, 허름한 방 하나. 송 씨와 춘섬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더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마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니 감사하지. 송 씨는 웃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자유로웠다. 누구도 그녀에게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송 씨는 할머니가 되었다. 할머니, 옛날에 열려문이라는 게 있었다며? 그래, 있었단다. 그게 뭐예요? 남편을 따라 죽은 여자를 칭찬하는 거였지. 왜 따라 죽어야 했어요? 송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는 그게 명예라고 생각했단다. 이상해요. 살아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송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살아야 더 좋은 거란다. 그날 밤, 송 씨는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렸다. 죽음을 강요당했던 그날들. 도망쳤던 그날 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송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열려문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명예였다. 조선시대 열려문에 대한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풀어보리에게 힘을 주세요.